정치 고수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어제 광주 다녀오셨죠? 네. 이준석 대표하고 무려 7시간 반 동안 참배했다고 들었는데 아까 앉으실 때 보니까 다리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아서 어제 이제 저희가 3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절도 올리고 헌화도 하고 비석도 닦는 그런 총 이제 995기 전체에 대해 가지고 참배를 하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배 정도를 했는데 그걸 셋이서 나눠서 했으니까 한 사람당 700배 조금 안 되게 해서 제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 그래서 의자에 잘 못 앉으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할 때 허벅지가 굉장히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5.18 묘역 찾고 했는데 어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시게 되셨어요? 저희 세대는요. 5.18 민주화 운동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럼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도 그렇고 저도 순천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80년 5월 이후에 태어난 저희 세대는 아주 일부의 음모론자나 극단적인 분들을 빼고는 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광주에 5월이 있었기 때문에 87년에 직선제 개헌, 민주항쟁도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5.18 기념식 같은 행사를 가도 막 행사를 떠들썩하게 하고 좀 잘 알려진 몇 분의 열사들에게만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꼭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 그렇게 돼요. 근데요. 995기의 묘에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기여가 적었다라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두가 다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영웅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더 넓게 보면은 그때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당시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정말 영웅이셨던 겁니다. 영웅이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자. 정말로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기리는 그런 행동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전체 묘를 민주 묘지가 생긴 이래 아마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처음으로 저희가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가셨을 때 여러분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얘기들 좀 나누셨어요? 짠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제 날도 약간 덥고 그랬어서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젊은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5.18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참배를 하고 같이 참배도 하고 저희가 이제 5.18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짧게나마 나누고 그럴 때 저도 9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다고 뉴스에서는 봤는데 정말 하네? 진짜 열심히 하네. 그리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중간 이후부터는 너무 힘든데 없던 진정성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약간 눈에 들어가는 게 땀인지 뭔지 모르겠고 뭔가 좀 저도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느끼게 됐다. 약간 그 열기나 어떤 그 뭐랄까 뭉클함 같은 것들이 스스로도 느껴져가지고 참 몸은 고됐지만은 너무 뿌듯하고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 5.18 묘역 말고 광주도 좀 둘러보신 거예요? 저희는 저야 광주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어제는 이제 묘역에 참배만 하기에도 7시간 30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랬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근처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희도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이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참배를 하러 또 이렇게 전체 묘역에 참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같이 중국집에 식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응원도 해주시고. 깜짝 놀라시지 않으세요? 진짜 할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흐뭇하게 봐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또 좀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으셨어요? 어제 가셔가지고? 제일 저희가 이제 걱정됐던 거는 이주영 당선인이 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중반 정도에. 그래서 이게 막 약간 이제 좀 화면으로 봤을 때 좀 힘든 모습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막 주저앉으시고 못 일어나시고 그래서 원래 의사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희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금 이제 회복하셔서 너무 잘 됐고 이건 깨알 같은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땅에 벌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벌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벌에 쏘였어요. 그래서 그런 별거 아닌 에피소드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이주영 당선인 의사니까 이렇게 응급 처치해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묘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광주에 일주일에 2번 간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영호남 지역 정치에 대해서 평소 어떤 소신 같은 거 있으세요? 진짜 똑같습니다.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정치 영역 빼고 나서는요, 뭐 지역 감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세상에. 그리고 요새는요, 이거 저 영남 정치인들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게 요새는요, 광주에서도 순천에서도요, 영남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옛날에야 영남이 잘 나가고 우리 소외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은 부산도 노인가 바다라고 할 정도고 대구 뭐 구미 이런 데도 성장 엔진이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호남과 영남의 그 어떤 걱정들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 청년들 다 떠나가는 거 똑같죠.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신성장 엔진 없는 거 똑같죠. 근데 문제는 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영남과 호남이 특히 TK와 호남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기력함을 또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면은 광주 전남의 많은 의원들 여당 의원 한 명도 없죠. 네트워킹 바로 사라집니다. TK는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은 마찬가지 신세가 돼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과밀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수도권이 어쩌면 힘을 합쳐가지고 대안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에너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게 동서로 쪼개져 있으니까 비수도권이 정치적인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양쪽 다 어느 정도의 경쟁과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너무 아쉽죠. 좀 될만하면 또 돌아가고 될만하면 돌아가고. 극복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방안으로? 제도적인 방안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저는 솔직히 TK와 호남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좀 바꿔서 극복해보자. 석패율제 같은 것도 사실은 있죠. 그다지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더 바람직한 것은요. 저희 개혁신당 같은 정당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저희는 지역 기반 정당이 아닙니다. 저희는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비슷하게 지지를 받는 정당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의 정당이 나와서 기존의 지역 대립 구도를 한번 확 물갈이를 하고 세대를 한번 넘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어떤 위기감을 느낀 기성 정당들도 야, 우리도 TK 의석 내지 우리 호남 의석도 안전하지 않아. 함부로 대하고 막 막대기 꽂고 공천 난장판 만들면 개혁신당이 치고 들어온다. 그런 위기감이 있어야지만 TK와 호남의 정치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난달 총선에서 개혁신당 호남 득표율 3%에 못 미쳤거든요. 그렇죠. 달라질까요? 4년 뒤엔 달라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바꿀 생각이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4년 뒤에 조국 혁신당이 좀 없거나 주춤하면 저희한테 좋겠죠. 자력을 뭔가를 하시나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민주묘역을 다 참배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5.18이 아니라 3.18이었고 3월에 우리가 이런 참배를 했다면은 호남 지역 득표율이 좀 더 높았을 나아지지 거다.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더 쇼로 보여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진정성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저는 그 정권 심판의 바람이라는 것이 정말 강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도 캠페인을 아주 잘했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4년의 기간 동안 저희 개혁신당이 심판을 넘어서는 정말로 미래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호남의 앞으로 정말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멀지 않은 시기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1당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주제넘어 보이겠지만은 의미 있는 2당 경쟁을 해서 비례대표 의석이라든지 아니면 3인, 4인 선거구에서 많은 당선자들을 낸다면 저희가 호남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화를 바꿔서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장 후보 선출했거든요. 보셨죠,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왜요? 저는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시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우원식 의장님 대단하시다. 후보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대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이변이라고 생각하고 뭐 거기에 의미는 다 비슷하게 보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너무 강경한 의장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감도를 분산시키게 되는 결과가 나올까를 두려워하셨을 오히려 의원들은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려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저는 보시는 그랬을 거예요? 것이고 또 뭐 저희끼리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보수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데 네. 1등 공신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되면 전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마치 어떤 사적인 대결 내지는 사적인 복수 감정 같은 것들로 더 보여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비호감도나 문제의식에 비해서 추미애 의장이 혹시나 너무 과한 리액션들을 보이게 된다면은 그게 국민들께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반감을 살 수도 있었을 그렇죠. 것이다.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뭐 조기 대선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정말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더라도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저만의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마 그런 유의 문제의식들 오히려 너무 강경하게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추미애 의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오히려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우려가 지금 말씀하신 이변으로 나타난 거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의장이 뭐 추미애 후보가 됐든 우원식 후보가 됐든 간에 강대강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원구성 협상부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추미애 의장보단 낫지 않을까요? 우원식 의장이. 그리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장이 되셔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추미애 후보가 의장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어마어마한 어떤 또 리액션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경 쓰겠지만 그래도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라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원구성 협상은 어떨 것 같아요?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두고 벌써부터 지금 말이 많고 경쟁이 많잖아요.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다 가져가더라도 저는 그다지 역풍은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뭐 지금 나오는 법사위나 운영위 다 가져가도 역풍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 심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던 것이고 물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반감 내지는 불신도 있기 때문에 200석까지 넘기진 않았지만 압도적인 의석 격차를 주신 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강력하게 견제해라라는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 상임위 갖고 간다고 해서 문제는 없었을 것이고 추미애 의장님이셨다면은 주요 상임위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상임위 우리가 가져가겠어. 다 가져가겠다. 그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원식 의장은 그렇게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하시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앞서 나온 패널들은 우원식 후보가 굉장히 부드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추미애 의원님보다 낫겠죠. 낫다라고 네. 좀 지켜보죠. 그거는. 개혁신당 이제 세석이잖아요.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 좀 할 수 있을까요? 통통 튀는 탱탱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탱탱볼. 지금 제가 다른 당들을 보면은요. 요새 그런 그 공놀이 할 때 저희 아들도 갖고 있는데 보면 줄이 달려 있는 공들이 있어요. 이렇게 던지면 자연으로 돌아오고. 네. 무슨 얘기냐면 뻔합니다. 뻔하다. 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실지가 뻔하다. 뭔가 그냥 줄에 연결된 공처럼. 개혁신당은 다르다. 저희는 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뭐 갑자기 광주 가서 전체 묘에다가 뭐 참배를 하질 하고. 않나.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강경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또 심판하는 거에 동참하면서도 지금 고물가 시기에 막 25만 원씩 나눠주자면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답정너 정당들 사이에 모두 답을 정해놓고
예상 가능한 재미없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저희는 다른 목소리도 내고 청량감도 킨데. 있고 통통 튀고 답을 찾아가는 정치를 네. 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정치인들 아닌가 그렇게 자부하고 거기서 저희는 굉장히 큰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각오로 뛰려고 합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은 그럼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네. 이번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게 되고 이게 조금 더 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보다 치열하게 경쟁했다면은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지 관심을? 않았을까 네, 싶은데 지금 주요하게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경쟁하시는 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당원들도 누가 돼도 뭐 사실 크게 무리 없이 당을 잘 이끌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은 적게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개혁신당이 총선 이후에 다른 당들은 무슨 사당환이 뭐 연임이니 뭐 어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룰도 못 정해서 뭐 민심 몇 프로로 할지 뭐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저희 개혁신당은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가고 있다. 잘 이 전환기를 잘 밟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촌 당선인께서는 그럼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원내대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주영 당선인 또는 네. 이준석 당선인 3명밖에 안 되니까요. 두 분 중에 한 명만 저를 찍어주신다면은 된다? 원내대표가 되지 원내대표.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계속 이제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또 차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죠. 차별점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차별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중요한 시기고 지금 나이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 이준석 대표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지금의 이준석 정도의 정치적 체급이 되면 그때 가서 차별점이 됐든 선의의 그런 거 경쟁이든 보여주겠다?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좀 저평가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이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대선과 지선 그리고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의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를 이 정도로 연달아 이긴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습니다. 남들이 30년 걸려서 쌓을 업적을 10년에 쌓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의 업적을 쌓고 나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하고 가벼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분은 한때 천하용인 일원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중간에 뭐 달라지거나 변화된 뭔가 맞지 않는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 이거 소신을 제대로 안 하니까요. 소신을 제대로 발휘를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야 저희가 김용태 당선인이랑 뭐 너무 좋고 인간적인 서운함은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젊은 또 수도권에 몇 안 되는 당선인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부하는데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야기해야죠. 왜 소신을 발휘를 못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젊기만 한 것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젊음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가지고 된다. 당 주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것이 본인도 살고 또 소속된 정당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살아가는 길 아닌가 해서 조금 더 소신과 용기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뭐 주제 넘지만 얘기를 한 촉구를 거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연장선상에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최근 30대, 40대 소장파 정치인들이 이제 목소리 내기 시작했거든요. 당 혁신에 힘이 실릴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아니 다 좋죠. 너무 좋은 모임이고 필요한 모임인데 펀치에 힘을 뺀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펀치를 세게 휘둘러서 전력을 다해서 때리는 느낌보다는 마지막에 힘을 살짝 뺀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의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이나 김건희 여사의 여러 특검 문제뿐만 아니라 디올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류와 다른 입장인가?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게 안 의지를 느껴진다라고 그 의지를 생각이 관철시키기 드시는군요. 위해 가지고 네. 그러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가 당내에서 저는 그런 지점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 소신파를 위한 소신파. 그러니까 소신파 느낌만 계속 내는 행보들만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소신파가 그럼요. 돼야 된다. 그러지 말고 네. 정말 소신파를 한다면은 저희도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그런 청년 정치인들하고 같이 연대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는 얼마든지 하죠. 열려 있다. 예, 얼마든지 네. 하고 열려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 정치가 막 굉장히 유행이었다가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왜 거품이 많이 빠졌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뭐 실명을 너무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은 뭐 김남국 의원이나 실명 거론하시네. 국민의힘의 네, 뭐 장해찬 네,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국민들이 젊기만 한 게 무슨 소용이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젊기만 해서는 소용없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소신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유인태 사무총장님, 네. 김종인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지만 생각은 훨씬 더 젊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보다. 그래서 어떤 당에 몸담고 계시든지 간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젊은 정치인들요. 국민연금 계약하려고 할 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9살인데요. 제 아들이 나중에 돈 벌 나이 되면은 월급의 35.6%를 더 내야 된대요. 지난번에 안에 따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 이민가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젊은 세대 목소리도 그럼요. 대변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 정치적인 힘이 약한 20대, 30대 아니면 더 약한 10대를 대변하는 정말 진정한 젊은 정치를 한다면은 저희 개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고 그걸 위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같이 미래 연대를 세대를 위한 하겠다. 네. 연대를 위한 어떤 플랫폼을 저희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용기와 소신만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계획 여쭙겠는데요. 어떤 상임위 희망하세요? 이게 제가 요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법률가 딱지를 빨리 떼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왜요? 예, 그래서 네. 더 이상 법률가라는 것은 그건 안 정치에 한다. 있어서 도움되는 스펙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저기서 경제 상임위 쪽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무위, 산자위나 기재위나 이런 쪽으로 가서 지금까지는 법률가로서 과거의 사건을 다뤘다면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젊은 세대들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네. 저희는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사법 리스크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지금이 고점이고 점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이 고점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뿐만 아니라 여러 미래의 산업 경쟁력들에 있어서도 그냥 그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 하기 잘했다라고 그럴 수 있는 평가해 줬으면 활동을 좋겠습니다. 하겠다. 네,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